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한국의 귀신에 대해서 얘기해 볼 윤정안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늘 귀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사실은 귀신이 엄청나게 많고 귀신의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귀신에 대해서 모두 얘기를 할 수 없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귀신, 그 중에서 원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이런 것들이 언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탄생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과 좀 같이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럼 먼저 원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귀신이 무엇인지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귀신이라고 하면 보통 산 인간이 아닌데 이승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를 일컫는데, 조금 넓은 범위로 보면, 광의의 정의로 보면 인간일 수도 있고 인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형체가 없이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넓은 범위인데, 이렇게 보면 뭐 도깨비 같은 것들까지도 뭐 포함시킬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협의의 정의, 우리가 보통 귀신이라고 할 때는요, 인간만 해당을 하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저승으로 가야 하죠. 이승에서 이제 떠나서 저승에 가서 이제 저승에서의 어떤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존재들, 그러면서 이승을 떠돌면서 인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존재들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자,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 딱 했을 때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네. 뭐 어떤 존재들이 떠오르시나요? 네, 사실 뭐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귀신은 어떤 존재냐? 바로 이것이죠. 처녀 귀신일 겁니다. 총각 귀신도 있죠. 뭐 몽다이 귀신이라고 부르는 그 총각 귀신도 있고요. 아니면은 조상 귀신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 중에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서 번호를 6개를 불러주셨다. 네, 무슨 뭐를 사라고 알려주셨다. 이런 어떤 얘기들도 요새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죠. 그러면 이제 6자리를 불러주시면 우리가 얼른 로또를 사러 가게 되는데요. 그러한 어떤 그 조상 귀신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저승에서 관직에 오르게 됐다. 그러니 네가 관복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후손들에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묘자리를 썼는데 그 묘자리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막 꾸짖는 그런 조상 귀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귀신들의 존재들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보통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처녀 귀신 혹은 조상 귀신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처녀 귀신 쪽에 좀 더 집중을 할 거고요. 왜냐하면 이 처녀 귀신들이 대부분 원기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얘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기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가? 아마 뭐 익히 다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떠올리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인데요. 어, 아마 어린 시절에 장화홍련전이라고 하는 그 옛날 이야기, 고전 소설을 접해보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으로 읽으셨을 수도 있고요. 뭐 전래동화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통해 접했을 수도 있고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저는 어릴 때 전래동화 카세트 테이프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무서웠던 이야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원기, 장화죠. 그 큰언니인 그 언니에 해당하는 장화가 이제 죽어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원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원기의 최초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나오느냐? 산발로 등장합니다. 네, 그죠? 머리를 막 다 풀어헤치고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복을 입습니다. 하얀 옷을 입어요. 하얀 옷은 보통 상복입니다. 예, 사람이 죽으면 소복을 입혀서 이렇게 관 속에 넣죠. 아니면은 이제 그 친지 가족들이 소복을 입고 죽은 사람들을 애도합니다. 그래서 죽었을 때 그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그 작품들에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닌데요. 피로 막 물들어가지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입가에도 막 피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복에 이렇게 묻는데 근데 이제 하얀 옷에 빨간색 피가 묻으니까 굉장히 도드라져 보이고 강렬해 보입니다. 예,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원기가 이제 나타나죠. 네. 그 다음에 이들이 나와서 뭐 하냐 하면요.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막 하소연을 해요. 네, 나는 억울합니다. 난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내 한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기라고 하는 존재가 원한 때문에 귀신이 된 존재들이죠. 그래서 자신의 죽음이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존재들, 바로 이들이 원기이고, 예, 우리가 장화홍련전에서 봤던 그들이 바로 원기이고, 그래서 이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원님 앞에서 이제 가서 하소연을 해요.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제 일종의 해결사 같은 존재들인데, 근데 이들이 대부분은 놀라가지고 미쳤다 이렇게 묘사되거나 아니면 죽습니다. 네. 그래서 사건 해결이 안 되다가 네. 이제 나중에 이제 결국 해결사가 등장을 해서 이제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이 원기로 등장하는 여성들, 아까 처녀 귀신 얘기도 했는데요. 젊은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처녀나 새댁이 이 대상이 돼요. 그래서 계모에게 모함을 당하는 처녀, 혹은 남편에게 모함을 당하는 새댁이 바로 원기로 등장하는 존재들입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보죠. 그래서 우리가 원기다라고 하면 이런 모습들을 떠올립니다. 예.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모습들이죠. 예, 왼쪽 요거는 이제 장화홍련전 포스터 중에 1972년도에 나온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예, 위에 보시면 제작 신상옥이라고 그 유명한 신상옥 감독이 제작을 한 거고요. 이유석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장화와 홍련 자매가 산발을 하고 예, 그 다음에 흰 그러니까 소복을 입고 그리고 여기 조금 피가 있는데요.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지훈 감독의 2004년작 장화홍련입니다. 이거는 뭐 장화홍련전과의 연계성을 아주 뚜렷하게 찾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기의 모습이 그대로 등장을 하죠. 자, 처녀들 일단 있고요. 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 소복인데 여기에는 피가 굉장히 낭자 있습니다. 굉장히 도드라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모습으로 원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이렇게 등장을 할까? 예, 궁금증이 이제 슬슬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 그 얘기를 또 이제 이어 나가야겠죠. 그러면 이들이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이들은 억울하게 죽어야 했을까요? 예, 이게 이제 이들이 이제 원기로 나오는 이유일 텐데, 먼저 앞에도 얘기했지만 나이 든 여성은 원기가 없습니다. 예. 할머니 귀신 뭐 있긴 하지만 이 할머니들이 뭐 이렇게 뭐 원한이 있어서 이걸 해소해달라 이런 거 보신 적 없으시죠? 아줌마 귀신도 없습니다. 예. 대체로 처녀입니다. 거의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젊은 여성들이 바로 원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 장화홍련전을 따라가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1656년에 함경도 철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장화홍련전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것이 이제 소설화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장화홍련전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계모가 전처의 딸인 장화를 모함을 해서 죽입니다. 어떻게 모함을 하느냐? 처녀가 낙태를 했다. 그 쥐를 잡아가지고 죽인 다음에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피를 발라서 장화가 자고 있는 자리 아래다가 두고 이제 낙태를 했다고 막 이제 그 모함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이복 동생인 장쇠가 장화를 데리고 가서 연못에 빠뜨려 이제 죽이죠. 그런데 이때 장화는 모함을 당했는데 자기가 억울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알게 됐습니다. 계모가 당신 딸이 장화가 낙태를 했다.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고 그러다가 사통을 해가지고 낙태를 했는데 이걸 어쩔 거냐? 라고 했더니 이 장화의 아버지가
장화를 불러서 외가로 가라고 시킵니다. 한밤중에. 장화는 이제 영문을 모르죠. 자기가 지금 당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그래서 아버지한테 밤에 깊었는데 낮에 가면 안 되냐. 이게 갑작스럽게 너무 가시라고 하니 네, 너무 당황스럽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버지는 그것이 이제 장화가 죽으러 가는 길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호통을 치면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장화는 자기가 당한 일이 지금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뭔가 변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건에서 그러니까 그 정절이 훼손됐다는 이렇게 뭐 외간 남자와 뭐 사통을 했다는 등 이렇게 됐을 때 이 그 대상인 이 여성들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너 왜 그랬냐? 이게 사실이냐? 이런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떠한 아버지도 그런 절차를 취하지 않고요. 설령 물어본다 하더라도 딸들의 어떤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죽으러 갑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소문만으로도 이 여자들이 죽어요. 예. 의심이 생겼다. 그럼 죽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전 소설들 안에서 이 젊은 여성들이 이 사통을 했다. 사귀는 남자가 있다. 이런 소문만으로 가족의 손에 이끌려서 죽으러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알 수 있는 또 내용이 뭐냐면 김은혜라고 하는 여성의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정조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 정조 때 김은혜라고 하는 그 평범한 여성이 살았는데 그 이웃에 사는 남자가 이 여자한테 흑심이 생겨가지고 그 이웃집 태기한테 이 여자랑 잘 맺어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 물론 이제 돈을 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이 태기가 얘랑 그 남자랑 이 김은혜가 그렇고 그런 사이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이 김은혜는 너무나도 억울한데 예, 자기 변명이 잘 통하진 않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아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이 처음에 퇴기한테 사주를 했던 이 남자가 뭐 화를 내기도 하고 이 퇴기도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서 계속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김은혜가 그 사실을 알고 이 퇴기를 찾아가요. 근데 그냥 찾아가는 게 아니라 칼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이 퇴기를 죽이고 관아에 가서 자수를 합니다.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부정한 여성이 아닌데 이 여성이 나를 자꾸 모함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찔러 죽였다. 그러니 나를 처벌해 달라라고 이제 이렇게 관아에 자수를 하러 갑니다. 이제 관아에서도 이런 일이 되게 독특한 일이었기 때문에 정조에 보고를 하고 정조가 뭐라고 하느냐? 기특하다. 자신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그런 행동을 한 것은 너무나도 기특하다. 그러니 김은혜를 방면하라.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덕무에게 시켜서 김은혜의 이야기를 전으로 남깁니다. 그것이 은혜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게 이 김은혜라고 하는 여자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은혜의 경우에는 운이 좋아서 결혼도 했고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살인을 했지만 살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 모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설령 산다 하더라도 같은 뭐 살인 사건을 저지르면 당연히 이제 처벌을 받았겠죠. 물론 정상 참작은 됐을 겁니다. 그러나 중형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장화가 죽게 된 원인은 정절입니다. 정절이 훼손됐다. 혼전의 여성이 외간 남자와 사통을 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절 논리에 따라서 장화는 죽어야만 했고요. 혹은 야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면 남편이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은 이전부터 사귀던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해서 온 자기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여자를 죽여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 버리고 이 여자가 이웃 남자랑 바람이 나서 도망갔다라고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 여자의 처가에서는요 따지질 못해요. 왜냐? 내 딸이 바람이 나서 도망갔다니까. 예, 이 여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진실을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이 여자가 원기가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앞에서 봤던 그러한 모습으로 뭔가 능력이 있는 사대부에게 나타나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레파토리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이 정절입니다. 예, 정절이 훼손된 여성은 살 수 없다. 이것이 조선 후기 유교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정절의 논리는 여성을 억압하는 논리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수많은 여성들이 죽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성들이 저승으로 가지 않고 이승에 남아있게 됩니다. 귀신이 되어서 원기가 되어서 이승을 떠돌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님이고, 대부분의 원님들은 미치거나 죽게 되지만 그것을 들어주고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원님 덕분에 억울함을 해결하게 되죠. 그래서 죽어서야 자기의 억울함을 얘기할 수 있었다. 죽어서야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얘기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성들은 살아서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어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둥, 여성의 목소리는 담장 밖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둥, 이런 이야기들이 다 이제 거기서 온 거죠. 그런데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게 굉장히 좀 억압했습니다. 더 강하게 작동을 했어요. 늙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집안의 이제 구성원이 되죠. 아들 낳고 그다음에 시어머니로부터 곡간 열쇠를 받고 그래서 집안에서 공고한 위치에 있는데 젊은 여성들은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특히 이제 결혼을 막 한 여성들은 정절을 강요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정절이 훼손됐다는 이 의심만으로도 죽어야 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목소리도 낼 수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집안에서 어떠한 목소리도 낼 수 없어요. 순종해야 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아들이 집안의 어른이 된 가부장이 됐을 때 비로소 이제 자기 위치가 공고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조선 후기의 여성들은 목소리가 제거된 존재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런 위치에 처해 있었죠. 그래서 이 여성들이 죽었을 때 바로 그때 자기의 목소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되찾은 목소리로 자신들이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하소연이라는 건 뭐냐? 결국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소연을 하는 이유는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정절이 결코 훼손되지 않았다. 처녀의 몸으로 외간 남자와 사통하지 않았다. 이걸 합니다. 귀신이 됐으니 직접 복수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사회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여자들에게. 그래서 소복과 붉은 피는 뭐냐? 결국 이 여성들에게 가해진 폭력을 그대로 증언하는 것이죠. 죽었을 당시에 옷을 입었다. 그 다음에 붉은 피를 토해냈다. 이들에게 가해진 폭력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미치거나 죽은 원님들은 뭐냐? 이 남성들은요. 이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안 된 남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갑자기 와서 억울하다고 얘기할 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성은 말하지 못하는 존재, 목소리가 제거된 존재들인데 이들이 말을 하니까 겁이 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장화홍련전 안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준 원님, 일단 이야기를 듣죠. 이들이 장화홍련이 왔을 때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성들에게는 그것이 제거돼 있었고 죽어서야 그 목소리를 찾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성들이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정절입니다. 이 여성들이 원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자기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정절이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절이 만약에 훼손됐다면 억울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 하소연할 것도 없고 하소연을 한다고 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절이야말로 죽은 자들이 원기가 되어서 자기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이 생겨나고
읽고 듣고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원기는 누가 소환하는 것이죠? 네. 원기는 실제로 있나요? 귀신을 실제로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뭐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있으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원기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부른 것입니다. 그들의 말과 기억 속에서 원기는 존재하게 됩니다. 왜 존재할 수 있느냐? 원기의 사연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정절이 훼손됐다. 너무나 억울해. 이들은 원기가 되게 충분해. 정말 억울하겠다. 저승으로 못 가겠다. 이렇게 공감하는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은 이 억울한 여성들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닥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입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들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해를 끼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실제로 장화홍련전을 보면 원님들이 다 죽어나가다 보니까 마을이 황폐화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돼요. 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이야기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윤리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원기라고 하는 존재는요, 굉장히 이중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원기가 됐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졌고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원기가 될 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정절을 지켰기 때문에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정절을 지켰어요. 전혀 유교 이데올로기에서, 정절 이데올로기에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절은 이 여성들을 죽입니다. 이데올로기는 결코 이 여성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원기라고 하는 건 정절 논리를 지키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자, 네가 억울하게 죽어도 정절이 훼손되지 않은 것만 확인이 되면 너는 명예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 속에서 이 여성들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될 거야. 하지만 이들이 정절 논리를 지켰기 때문에 명예도 회복하고 죽어서도 목소리를 찾고 사람들이 이걸 기억해 줬지만, 그러나 이 원기의 존재는 결국 정절 논리가 여성들을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 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원기는 굉장히 이중적입니다. 정절은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정절이 나를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 원기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하소연을 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기들이 갖는 의미는 결국 정절 이데올로기가 여성을 억압하고 있고, 그것이 여성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고 라고 하는 걸 증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기라고 하는 존재는 얼핏 보면 정절 이데올로기를 지킨 그런 사람들은 결국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절 이데올로기가 가하고 있는 폭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는 점에서 조선 후기에 탄생한 이 원기 이야기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1960년대, 70년대까지도 원기 이야기는 우리가 향유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분노하고 그 다음에 공감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 시절까지도 여전히 정절 이데올로기가 여성을 억압하고 죽이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어떤 논리들이 이전만큼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성 원기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또 활발하게 유통이 되고 우리가 말과 기억 속에서 살아남는 존재가 아닌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의 귀신 중에서도 특히 원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기가 갖고 있는 이중적인 속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